우선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해 왔고 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를 많이 했고 서비스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은 중국 다음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최상위권 국가였는데 지난 10년 겪으면서 한국이 오히려 31%나 차지하는 정도로 지금은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자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반적으로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은 16.6%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제조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 제조업이 굉장히 경쟁력이 강하다고 인식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제조업의 위기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혁신 역량도 중국에 밀리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 제조업의 돌파구가 뭔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미래의 제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스터디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미래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제조업이나 디지털 제조업, 인더스트리 4.0 다양한 용어들로 많이 되고 있는데 많은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도 가장 이 미래 제조업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줬던 게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과 같은 소프트웨어 IT 기술의 진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 혁신을 이끄는 핵심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9가지를 BCG가 이제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산업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나 첨단 제조업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핵심적인 기술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핵심적인 기술들이 미래의 제조업 모습을 어떻게 바뀌냐에 대해서 크게 이제 3가지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정보계와 현장계의 통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경영 전략을 하는 그런 정보계와 산업 현장에서의 기술을 각각 이제 따로 놀았던 그 부분이 이제 통합이 되고 있음에 따라 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이 되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운영의 효율화가 이제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기존의 제조업이라는 것은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객한테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함에 따라서 이제 더 많은 그런 수익원을 만들 수 있다라 해서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두 번째 큰 특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인간과 로봇이 협업을 하게 되고 함께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이해도 잘 되어야 되고 컴퓨테이션 띵킹이라는 그런 우리 소프트웨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 제조 현장에 많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미래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가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가 어떻게 뭐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 기여를 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계와 현장계의 통합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경영 전략 차원에서 ERP, CRM, SCM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정보 시스템 구축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는 CAD, CAM 그리고 MES 이런 측면으로 이제 논의를 많이 했지만 이 부분이 각각 달리 독자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가치사슬 연계를 해서 통합을 하고 있지만 그 IT 나름대로 통합이 됐고 그다음에 현장계의 그런 운영 기술 나름대로 통합이 되어 있고 서로 연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런 현장계에 넣으려면 다시 재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시미니스하지 않는 통합이 이제 있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 이제 데이터 기반의 그런 IoT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렴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전반적으로 통합을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간의 통합뿐만 아니고 경영과 개발, 생산, 조달, 서비스, 고객까지 전체적인 가치 사슬을 통합할 수 있는 체계가 이제 미래의 그런 제조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얘기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의 미래 제조업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사례로도 많이 들고 있는데요. 과거의 제조업에서는 제품 출하가 판매 완료가 되는 건데 미래에는 제품 출하가 새로운 판매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팔았지만 고객이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정보를 다시 가공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소프트웨어 이네이블드 서비스라고 그래서
통해서 그 센서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다시 서비스화를 한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GE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롤스로이스의 이제 토탈 케어 솔루션이라는 부분은 뭐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제품 안에 이제 내장해서 그 IoT 기술을 이제 내장해서 고객한테 이제 판매를 하면 그 전 세계에서 이 갖고 있는 그 항공기나 선박의 엔진이 어디에 있고 지금 상태가 어떻고 뭐 고장이 났는지 어떤지 이런 데이터를 이제 중앙의 데이터 센터로 이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는 전 세계에서 한 3개 정도의 이제 데이터 센터인데 일로 정보가 전송이 되면 여기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유지 보수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 가장 가까운 그런 선박이나 항공기가 도착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정비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롤스로이스에서는 이런 토탈 케어 서비스로서 기존에 이제 서비스가 전체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2년에는 서비스 50%, 그다음에 제조 50%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서비스의 수익이 굉장히 이제 증대된 상태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5%나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미래의 제조업에서는 이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이제 그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조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유연성이 이제 필요로 하는 작업에서는 수동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단순하고 자동화가 잘 되는 부분을 로봇이 지금 해서 각각 분절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미래의 제조업은 이런 사람과 로봇과 정보 시스템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협력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화라든가 혹은 소프트웨어를 많이 활용하면 일자리가 많이 쇠퇴될 것이다. 자동화되면 많이 쇠퇴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이 기존에 이제 단순 작업을 하는 직종은 좀 기계로 대체를 되겠지만 새로운 고승용 직종이 이제 많이 수요가 증대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BCG에서 이제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서 2015년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했고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한 6% 정도 사실상은 이제 인력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한 어떤 채용이라든가 투자라든가 그리고 재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이게 제조업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요국에서는 그러면 어떤 제조 혁신 정책을 폈는가를 보면 대표적으로는 미국과 독일의 부분이 이제 그 핵심적인 제조 혁신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미국과 독일은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왜 다른가를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업의 어떤 전통적인 기반보다는 IT 기업이라든가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반으로 한 생태계 조성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화 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제조 혁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이제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있기 때문에 그 저개발 국가로 아웃소싱 하던 제조업들을 다시 다 회귀하는 정책을 폈고 그런 회귀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지원이라든가 뭐 새로운 이제 투자라든가 뭐 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많이 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원체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든가 그 제조 기기 자체의 그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이제 새롭게 변하고 있는 미래의 제조업 환경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또 미래의 제조업 환경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국가의 제조 혁신 정책의 특성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미래 제조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성이 틀린 것이 우선 인터넷상뿐만 아니고 실제 공간에서도 정보를 포함하여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범위를 확대하면서 미래의 제조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공장이라든가 제품에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클라우드 서버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또 인공지능으로 처리해서 각 공장이나 제품에 이제 최적화된 지시를 이제 내리는 형태로 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제조업 경쟁력이 강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서도 설사 자기네 이 제조업이 이제 다른 국가로 이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기기만은 고부가 가치로 팔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조업의 그런 주도권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재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제품 시스템을 표준화해서 세계로 수출하겠다는 전략 하에서 공장이나 제품에 관련한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그 보유하고 있는 고성능 제조 장치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제 공장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존에 이제 일본 재형 전략이라고 해서 제조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문제점과 진단하고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전략들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조 백서라는 건데 2015년 판에 새로운 전략을 개정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만들 때도 품질 우선시하고 장인 정신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일본의 제조업의 특성인데요. 앞으로 미래의 IoT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제조업 환경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는 인식하에서 독일과 그 미국의 그런 제조 혁신 전략을 벤치마킹하면서 이 양나라는 자기네 강점을 가지고서 제조 혁신 전략을 짰는데 그 일본의 강점이 뭐냐? 일본의 강점은 로봇의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봇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제조업을 혁신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 이제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 자체에 대한 어떤 경쟁력에 대한 혁신보다는 교육이라든가 연구개발 같은 그런 것들로 이제 제조업 혁신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벤치마킹해서 2025년까지 세계 제조업 2강으로 이제 진입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중국 제조 2025를 이제 지난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뭐 똑같이 제조업하고 ICT를 융합해서 앞으로 스마트 제조업을 발전하겠다고는 하지만 이제 중국은 이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제조업 수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산업화나 정보화를 고도로 융합시킨 동시에 지금은 제조업을 이제 양적으로 많이 하지만 앞으로는 그 혁신 역량을 갖춘 제조업 강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그런 그 성공 사례에 대해서 보면은 우선 GE에 대한 부분하고 지멘스 부분인데요. GE는 물론 이제 유럽의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이제 애플발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애플이나 뭐 있던 그 미국의 IT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생태계를 좌우하면서 이제 급성장을 했고 또 구글이나 이런 IT 회사들이 제조업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우리가 잡아먹힐 수 있겠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이제 동일하게 우리 제조업도 소프트웨어 회사다. 소프트웨어 회사로 전환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겠다라고 해서 보시는 전략들이 주로 이제 애플이나 구글의 그런 생태계 그 확장 전략과 동일한 그런 전략들을 제조업에서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그 소비자 부문의 그 인터넷 산업하고 그 다음에 산업 부문의 인터넷 산업이 이제는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앱 경제를 가지고 핸드폰이 실현하는 것처럼 기기에서도 앱 경제가 실현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IoT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든가 그 위에서 이제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프레딕티비티라는 그런 솔루션 앱을 개발해서 많은 투자를 했고 실제로는 그게 한 10억 달러 정도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2014년 뭐 최근에 나온 그걸 보면은 40억 달러 이상을 이제 소프트웨어 매출로만 40억 이상을 수익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G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단순히 소프트웨어 매출을 이제 늘리는 것에 하지 않고 이 생태계 확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제 펼쳐서 제조 부분에서의 애플이나 구글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동일하게 미래 제조업을 공략을 하고 있지만 GE가 선두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도메인 지식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 인터넷 역량도 이제 다른 데보다 우수하고 그다음에 피보텔이라는 빅데이터 그 솔루션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부족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많이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나 시스코나 뭐 제반의 그런 기업들하고 중요한 그런 기업들하고 전략적인 제휴를 하고 또 자기네 그런 플랫폼을 개방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과 많은 기업들이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내 생태계의 범위를 많이 확장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멘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확장 전략보다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나 시뮬레이션 보안 솔루션 기업들을 이제 많이 인수를 하고 조금 더 고도화를 이제 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멘스는 옛날부터 지멘스 PLM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역량이 우수한 제조 회사이지만 우수했고 별도로 이제 지멘스 산하의 지멘스 서비스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별도로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지멘스에서 대표적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암백 공장에서의 스마트 공장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독일에서는 그런 지멘스의 암백 공장을 완전한 그런 인더스트리 4.0을 구현했다고는 보지 않고 한 3.8 정도 되지 않았나 하고 앞으로 한 4.0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플랫폼을 확장하고 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도 이 앞으로 이 미래 제조업에 대비를 하고 우리 지금 점차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제조업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제조 혁신 정책을 제조업 3.0 전략이라는 걸로 이제 새롭게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문건으로만 봤지만 우리나라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의 그런 제조업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그런 변화상에 대해서 봤을 때 어떤 큰 비전이나 큰 그림을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제조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은 참 보이지 않고 기존에 이제 했던 그런 공장 자동화라든가 부품의 지능화, 고도화 이런 부분을 여전히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그 스마트 공장을 1만 개 보급하겠다라든가 뭐 스마트 제조 기술 개발, 제조업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 전략에서 가보면 제조업 소프트 파워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CAD나 CAM이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략을 지금 펴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조 혁신 전략이 정말로 방향성을 잘 잡았는지, 기존의 공장 자동화 진정으로 구분되는 트랜스포메이션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인지부터 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제조업도 이제 새로운 생태계 안에서 플랫폼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독자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플랫폼 주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조금 저희가 지금 현재 제조업 수준에서 너무 먼 미래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잠시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함께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연 우리가 지금 제조 혁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적인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조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소프트 인력에 대한 인력이나 조직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확충이 이제 뭐 굉장히 기본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인식을 변화를 시켜야 하는지, 그게 또 소프트웨어 업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이제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히 그 활용 기업을 만족시킬 수 있을 수준인지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은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로서는 우선 산업의 활용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 이제 그 셀에서 발표한 데이터는 2008년 기준인데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서 2012년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용도는 크게 늘지도 않고 있고요. 미국하고 비교해도 한 55% 정도밖에 활용도가 이제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활용도가 낮다는 거는 역시 이제 제조업이 타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나 혹은 뭐 이런 거래가 이제 낮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에 대한 인력에 대한 것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타 산업이나 활용 기업에서의 한 70% 차지하고 IT 서비스 기업에서도 인력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은 한 28%, 29%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완전히 이제 그 IT 서비스 기업에 소프트웨어나 그 IT 기술 인력이 집중되어 있고, 산업에서는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상은 통계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좀 추정한 값으로 봤지만 이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일본하고 좀 비슷한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뭐 추정한 값이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제가 좀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통계치를 좀 제대로 밝혀내서 이런 논의를 할 때 비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아까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고요. 이런 결론과 시사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